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광복절에 큰 실수한 중국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상황. 2. 불곰 사업 러시아 경합, 중국 망연자실. 3. 한국, 태국, 중국 세계 곳곳에서 불꽃놀이 중인 중국 유조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 내이멍구자치구 시리거러맹 수니터오기 지방정부는 구내에서 흑사병 환자 1명이 발생했고 일주일 새 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이멍구자치구는 밀접 접촉자는 적시에 격리 및 통제됐다. 이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염병 처리와 관련된 작업은 강력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흑사병 환자 발생 내용이 과장 보도될까봐 극도로 주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도 지난 8일 흑사병 인간 전염병 사례가 확인됐는데 몽골과 인접한 중국 내이멍구에서도 흑사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 토끼 등 야생 설치류의 체액이나 혈액에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리면 전염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전염될 수 있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지금 또다시 중국인가? 라는 생각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중국 내이멍구는 2020년에도 3곳에서 흑사병균이 검출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이면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고위험 전염병인 흑사병 환자까지 발생하자 당시의 중국은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2020년에는 내이멍구 바엠나오얼시에 사는 목축민 1명이 림프절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당시 발견됐던 쥐 4마리의 사체가 이후 흑사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흑사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폐렴형 혹은 폐렴증형 흑사병 환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 등을 통해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 지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흑사병 발병 소식에 바짝 긴장한 중국은 서둘러 야생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사냥을 하지 말고 감염된 동물과 그 제품을 감염 지역 밖으로 운반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고위험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해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10개 성에서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출현했고 2019년 12월에는 코로나19가 발견돼 팬데믹으로 이어졌고 2020년에는 내이멍구에서 흑사병 환자까지 발생해 고위험 전염병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자꾸 중국에 쓸렸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중국은 올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 가까이 떨어져 2001년 이후 최대 하락을 기록했고 생산자 물가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2주 가까이 지속된 폭우로 중국 전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도 민심의 향방에 예민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공세와 꺼져가는 성장 엔진, 자연재해라는 삼중고가 겹치면서 시진핑 주석의 3기 체제가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위험 전염병인 발병 소식이 잊을만하면 불쑥물쑥 나타나고 있으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변국들과 우호적으로 지내야 유리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고 남중국해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 전시실 폐쇄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 어리석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중국이 랴오닝성 다롄이 리순 감옥 박물관에 있는 안중근 전시실을 폐쇄한 것입니다. 리순 감옥은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5개월간 갇혀 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곳으로 한국인들에게는 역사 탐방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던 곳인데 중국은 이 전시실을 2달 전부터 운영을 중단하더니 심지어 재개관 일정도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폐쇄 사유와 재개관 일정 등을 묻는 한국 언론들의 질문에 시설 점검 및 보수 중이라고 답했지만 시설 점검이나 보수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리순 감옥박물관은 일본이 다롄을 점령했을 당시 운영했던 감옥을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라 일제의 포악함과 중국 공산당의 항일운동 역사를 보여줄 수 있어 중국도 최고 등급 5A 바로 아래인 4A 등급 관광지로 정해 관리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더구나 이 안중근 전시실은 2009년 광복회 등이 리순 감옥 측과 오랜 협의 끝에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입니다. 리순 감옥뿐만이 아닙니다. 옌변에 위치한 윤동주 생가까지도 폐쇄해 한국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윤동주 시인이 태어나 15세까지 살았던 곳으로 시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한국인들에게는 의미가 깊은 곳인데 이런 곳을 한국에 통보 한마디 없이 폐쇄한 것입니다. 중국은 사드체계 배치로 한중 관계가 악화하던 지난 2017년 3월에 또 안중근 의사의 의거 현장인 하얼빈 역사에 세워진 안중근 기념관을 폐쇄하고 조선민족예술관의 옛 부지로 갑작스럽게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전한 지 3년 뒤인 2019년에야 하얼빈 역사 신축이 끝난 뒤 안중근 의사 의거 현장으로 복원시켰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한국과의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 전시실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등 속 좁은 방법으로 한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곤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인인 윤동주 시인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윤동주 시인 생가의 표석 내용 시정 요구를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이두 백과사전 등 중국 매체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조선족으로 한국 문화를 조선족의 문화로 소개하는 문화공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안중근 전시실과 윤동주 생가까지 폐쇄한 것입니다. 이에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중국의 한국 독립운동가 사적지를 다시 개관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해 전 세계인의 관심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크는 중국이 한국인들에게 특히 의미가 깊은 이 두 장소를 다시 개관해 운영하도록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한국어와 영어 버전으로 제작하고 SNS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포스터에는 중국이 폐쇄하면 한국과 중국 우호 관계도 폐쇄됩니다라는 문구와 중국 정부가 안중근 전시실과 윤동주 생가를 다시 개관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동북공정 및 문화공정에 대해 한국 정부와 관련 부서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정책 청원과 글로벌 청원도 함께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피해를 입고 함께 분노하는 지점은 2차 세계대전 말 일본이 저지른 만행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은 항일운동이라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심각한 지금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 나라의 관계를 도외시하고 한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게 안중근 전시실과 윤동주 생가를 폐쇄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려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노고가 계속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관련 부처, 한국인들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비롯해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운영 여부 등 사적지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적극적인 보호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은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6월 25일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천처럼 조수간만에 차가 커서 갯벌을 가로질러 가야 할 때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케 해주는 함정이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 이처럼 현대전의 해병대의 주요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고속상륙정입니다. 지난 1일 우리 방위사업청은 고속상륙정 엘스프 2제 3, 4호 정인 솔개 633, 635호 정이 해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솔개 633, 635호정은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90T급 고속상륙정 선도함의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한 후속 함정으로서 지난 2019년 6월 착공 후 4년 만에
우리 해군에 인도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 신형 고속상륙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속상륙정은 함정에서 해안으로 전력을 빠르게 운송하는 역할을 맡는 함정으로 가스터빈을 사용해 고속으로 기동합니다. 스커트 즉 공기주머니 내부에 공기를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하는데 마찰이 적은 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으로 기통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신형 고속상륙정은 길이 약 28m, 폭이 약 14m, 높이 약 8m 크기로서 해병대의 완전 무장 병력을 비롯해 전차나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고속상륙정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동안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사실 공기상륙정은 일반 함정보다 훨씬 비쌉니다. 더구나 연비는 아주 낮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데다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제작 비용도 많이 듭니다. 1대당 대략 500억 원이 듭니다. 이러니 민간 분야에서는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필요한 이유는 신형 무기체계의 발달과 함께 상륙작전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적 해안에 근접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면 현대전에서는 수평선 너머에서 기습적으로 돌진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고속상륙정은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수행할 때 많은 장비와 병력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고속상륙정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무레나급이 가장 유명한데요. 550톤 배수량, 최고의 속도 60노트, 3대의 전차, 8대의 장갑차 탑재, 360명 병사를 싣고도 최고 속도 60노트, 속력으로 무려 50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송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자랑 때문에 주변국들이 러시아의 기습 상륙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해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역시 상륙작전의 핵심이 된 상륙정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개량형인 726식과 726A식의 양산을 시작했고 이 개량형은 곧 중국 해군의 주력 함정이 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헬기 상륙함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법 카피가 의심되는 기술을 통해 주브르급과 비슷한 급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부터 SK5급을 사용했는데 현재 상륙전용 락학 1급을 운용 중입니다. 현존하는 공기부양정 중 가장 빠른 속도인 70노트, 즉 시속 130km를 자랑합니다. 미국의 이 상륙정은 병력, 장비, 그리고 화물을 싣고 300km를 갈 수 있는 수송 능력을 자랑해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하기에 차고 넘치는 상륙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륙정을 운용 중이며 미국에서 자체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솔개 2급을 독도함에 탑재해 운용 중입니다. 고속상륙정은 기관총을 주요 무장으로 탑재할 수 있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북한이 250정이 많은 상륙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미군과의 여러 차례 훈련을 통해 북한의 상륙정의 수적 우위를 아파치 헬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속상륙정 사업은 1989년 해군의 고속상륙정 한 척을 인도한 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륙작전 개념이 확대되었고 고속상륙정을 대형 수송함에 탑재해 적 레이더 탐지권 및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 외곽까지 접근한 후 고속으로 발진하여 돌격 상륙하는 전력으로 사용하거나 육상기지에서 직접 발진하여 기습 상륙하는 신개념 해상 상륙작전이 요구되자 한국도 다시 고속상륙정 개발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군으로부터 고속상륙정 기술을 도입하고 싶었으나 미국은 기술 보호 정책을 핑계로 미국 LCAC의 핵심 기술인 스커트 및 추진 부양계동에 대한 충분한 기술 이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술 도입 생산을 채택하는 대신 국내 건조로 변경하여 2002년 9월부터 한진중공업에서 기본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5년여간에 걸쳐 건조하여 독도함 취역에 맞추어 2007년 고속상륙정 2척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이후 한국군은 2005년 12월 러시아에서 무레나 공기부양정을 인수해 솔개 621로 이름 짓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해군은 길이 31m, 배수량 100톤급 무레나 공기부양정 3척을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인수해 서해안에 배치했는데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러시아어 별명을 따바다뱀을 뜻하는 무레나, 마이프나라고도 불립니다. 러시아의 공기부양정은 최대 130여 명이 완전 무장한 병력과 장갑차 2대 분량에 군수물자 수송이 가능하며 상륙함에 웰도크에 탑재돼 바다로 발진하는 LCAC형 공기부양정에 비해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화물칸이 폐쇄형입니다. 최대 55노트의 속력으로 낮은 수심과 갯벌 지역에서도 운항할 수 있어 인천해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력이 가능합니다. 이후 인수된 선도함은 솔개 621로 명명됐습니다. 한국군은 솔개 631, 632호정을 개발, 해군에 인도했고 이후 슬개 631, 632호 정의 약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이번에 고속상륙정 3, 4호정인 솔개 633.635호정을 개발해 해군에 인도한 것입니다. 지난 1일 우리 해군에 인도된 고속상륙정 엘스프 2제 3, 4호정인 솔개 633, 635호정은 해병대의 완전 무장 병력을 비롯해 전차와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랜딩쉽 패스트 엘스프2선은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공기압을 배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스커드에 보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해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신형 엘스프2은 길이 약 28m, 폭 약 14m, 높이 약 8m. 배수량 95톤의 LCAC형 공기부양정으로 전차 1대와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노트, 시속 74km 위속도를 낼 수 있으며 추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185km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무게가 10톤가량 늘어난 100톤급 함정입니다. 고속상륙정의 존재 의미는 적 해안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 즉 레이더와 유도탄 사정권 외곽 초수평선에서 불시에 적 해안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인데요. 이번에 해군에 인도된 우리군의 고속상륙정 엘스프2는 기동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부풀고 선체 회전, 진수까지 기술의 진 면목을 보여줬는가 하면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K2 흑표 전차와 150명가량의 완전 무장한 중대 병력을 적의 해안가에 신속하게 상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군은 대형 수송함에서 고속상륙정 엘스프2 내리고 이후 고속상륙정 엘스프2 육지에 도착하자 K2 전차가 내려서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즉 K2 전차가 바다에서도 순식간에 시속 74km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형 엘스프2는 60톤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K2 흑표 전차가 내리는 모습은 신형 엘스프2의 압도적인 수송 능력과 의용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적의 고속상륙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속상륙함 뉴킬러 비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비궁, 하이궁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 중인 적외선 액티브 유도 70mm 히드라 70 로켓으로 새로 개발된 비궁을 카일에 장착해 시험 발사를 해보니까 8km 밖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함정을 정확히 맞추는 타격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면이 바다인데다가 상륙작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고속상륙정의 성능이야말로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하며 이번에 인도된 신형 고속상륙정은 향후 우리 상륙작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이 또 미친 짓을 시작했습니다. 새해맞이 불꽃놀이도 아니고 최신 선박들이 통째로 펑펑 터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중국산은 폭탄 빼곤 다 잘 터진다는 말이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서해 인근에서의 일주일 간격으로 중국 배들이 일제히 터져나가기 시작하자 중국 조선업계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는 의외로 쏠쏠한 반사이익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시장 경제에서는 신뢰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대 계약으로 엄청난 금액이 오가는 만큼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신속한 납기, 높은 품질을 자랑하며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만 보더라도 신뢰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자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과 대조적인 노선을 걷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시종일관 자본력과 인력을 앞세워 시장 장막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꽤 훌륭한 전략이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가 믿기 힘든 통계 자료들 공개해 그것은 중국 조선소들이 한국의 조선소를 제치고 수주 1위를 달성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한국 조선업계의 지난해 수주 실적은 289척 1,627만 CGT로 전 세계 말주 물량의 38%를 차지하며 2018년에 기록한 38% 미후 최대 수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중국이 멈청난 자본력을 앞세워 한 해 728척 2082만 CGT를 수주하며 점유율 48%로 수주 1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고부가 친환경 선박 분야에 발주가 많았고 해당 분야에서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약진한 결과로 평가했지만 전체 점유율에서 되찾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게 조선 강국 타이드를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맹렬한 중국의 기세가 꺾이면서 대반전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부족한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만 가져오고자 값싸고 문제가 많은 배들을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얼마 전 서해 한반도 인근 앞바다에서 중국 유조선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런데 일주말 만에 태국에서 중국이 만든 유조선이 또다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개에는 16명이 선원이 탑승했으며 쪽발로 최소 3명이 운명을 달리했을 정도로 사고 규모가 컸는데요. 폭발로 인해 7명이 실종됐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 선박을 구매한 선사들의 신음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태국 유명 매체 방콕포스트는 방콕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사무송크람주 무망지역 맥글론강 어귀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에서 강력한 폭발음과 함께 배에 부서진 파편들이 주변으로 날아갔다고 밝히며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국인부의 말에 따르면 마치 배에서 핵폭탄이 터진 듯했다고 당시들 설명했는데요. 해당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중국 선원이 500m 나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을 정도로 그 쪽발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또한 반경 수 킬로미터 지역에서도 중국 유조선의 폭발음이 들렸고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으며 사고 함구 인근 주택들의 유리창이 깨지는 이 사고로 인해 태국 소방차 4대, 소방점 2척 등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며 태국 소방당국은 약 3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중국 선박의 재화 중량 톤수는 무려 6,500T이었으며 정기적인 유지 보수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밝혔는데요. 태국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해 선체를 수리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누유된 연료에 불꽃이 튀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을 접한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박에서 폭발을 일으킬 정도로 많은 양의 연료와 유증기가 샌다는 것은 사실상 유조선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이며 차라리 폭탄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건은 외신들이 집중 조명하며 중국 조선 기술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 언론 매체들은 태국에서 발생한 유조선 사고에 대해 국적과 선사, 건조한 조선소에 대한 정보를 일절 차단하는 등 치졸한 술수로 사고 원인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과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배의 이름은 스무스 C-22였는데요. 태국의 한 선사가 구입해 유조선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좀 더 파헤쳐 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해담 선사가 구입하기 전 유조선의 이름은 참신 1호로 중국 푸젠성의 조선소에서 2018년 10월에 건조된,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태국 선사 측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는데요.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태국 사고 유조선의 IMO 번호를 돌연 취소해버렸습니다. 취소 사유는 더 가관인데요. 사고 선박의 설명이 잘못돼 고유식별 번호가 잘못 발급됐다는 것입니다. 사고 선박은 중국 기업이 태국 선사에 팔 때 2018년에 건조된 선박이라고 했지만 조사 결과 1986년에 건조된 고령의 선박으로 밝혀졌는데요. 즉, 중국이 태국 선사에 비싸게 팔 심산으로 문서를 의조해 완전히 신형 선박 것처럼 사기를 친 것입니다. 더군다나 202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선박은 신원 세탁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결국 이번 사고를 통해 그 실마리가 드러나 발각된 것이죠. 중국의 이런 사기 행각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중국의 신형 선박들이 사실 구형 선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 당국은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도입한 선박들이 유독 바다 위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것만 보더라도 조사 당국의 주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본력과 인력을 통한 저가수주로 해운 시장을 장악하던 중국 조선업계가 전 세계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선사들은 그동안 싼 맛에 쓰다 버릴 요량으로 중국산 선박을 구매해왔지만 반복적인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중국 선박을 더 이상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당 사고를 기점으로 중국산 중고선의 거래 성사율이 12%에서 4%까지 급감하며 해외 선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주목을 받게 된 건 한국 중고선 시장이었습니다. 기존에도 중국산 중고선은 한국산 중고선에 비해 연비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품질에서도 많은 결함을 보이기 시작하자 특단의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조가 비단 중고선 시장뿐만이 아니라 신규 선박 발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중국선 시장에서 중국 선박의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선박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에 발주한 선박에 대한 계약 취소를 하는 선주들이 무후쭉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최대 민간 조선소인 룡성조선 역시 선박의 계약 해지가 급증했는데요. 최근 계약 해지 건만 29척에 육박하며 이후에도 추가 수주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룡성조선의 뒤를 잇는 양쯔장조선 역시 이미 14척의 벌크선이 계약 해지되었으며 해담 직원들은 추가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내수시장으로 선박을 돌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수용 선박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사기 행각은 외국인 내국인을 가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중국 산둥성 앞바다에서도 유조선 한 척이 서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더욱이 해당 유조선은 충돌이나 좌초로 인한 폭발이 아니었기에 앞서 언급했던 사고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문제로 발생한 유조선 자체의 문제로 기술 발전을 등한시하던 중국 선박업계의 몰락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대목입니다. 구멍 송송 뚫린 기술력으로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불꽃놀이를 시작한 차이나와 한국과의 격차는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정도로 차이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